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찬란한 6월은 어디로 갔을까? 더 이상 욕하지 마라, 더 이상 욕되지 마라.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그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담스러워 숙이며 살아왔는데 그 누가 더럽히는가, 그 누가 이용하는가. 지키며 살아온 그대 가슴에 못지를 않은가. 이 땅의 소시민으로. 아니야, 안 잘랐어. 어제는 우리 동생이 뭘 발라준 거고 오늘 안 발라서 이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졸려가지고 잠깐 누워있었더니 얼굴이 띵띵 부었어요.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좀 여성스러웠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치즈 떡볶이하고 하나만 배달이 안 돼가지고 이제 어묵을 같이 시켜 먹었지. 맛있는 어묵. 그런가 봐. 떡볶이가 소화가 잘 안 되나 봐요. 오늘 아침에는 짜장밥을 무사히 해서 먹여 보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걸이요? 이거 옷이야, 옷. 옷에 달려있는 거. 쌀떡볶이였어. 인스턴트만 먹으면 안 좋죠. 내가 한 게 더 위험해? 상대적인 거야. 인스턴트 음식이 안 좋지. 내가 한 것보단 나아. 안치환이 불렀어요. 그래, 나는 386이다. 홍사탕 살아있어. 오늘 뭘 얘기하나요? 나도 몰라요. 무슨 얘기할지 알면 나도 좋겠어. 방송 시작하는 게 너무 불안해. 방송 시작한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뭔 말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너무 불안해요. 네.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요즘 망치부인 보는 재미로 사세요. 그래요? 이제 사실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들의 특징이 처음에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이러면서 오셨다가 네. 처음에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냐고 그러면서 그냥 나갔던 분들이 어느 날 문득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눌러 앉아. 그래서 이제 열심히 보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생활을 파탄내면서 보다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떠났다가 나중에 이제 또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망치부인이 뭐라 그랬나? 그러면서 달려오게 되죠. 예. 망부님 안녕하세요. 급히 문자 드립니다. 전자담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 전자담배도 담배와 똑같이 세금 부과를 한다고 계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전국에 있는 영세 사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5볼트에 충전해야 될 전자담배를 20볼트에 충전 실험을 해서 폭발했다는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공무원을 시켜서 니코틴 단속을 해서 걸리면 벌금 나오게 하고 환경부와 기재부와 국토부에서는 안 걸리게 계속 팔라고 하고 하루하루가 파리 목숨입니다. 저희한테는 절실한 생업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저의 답변. 전자담배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예. 저는 지금 이 전자담배가 담배하고 똑같이 위험한 물질이다. 예. 그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위험한 물질을 당연히 세금도 걷어야 되고, 그리고 니코틴 감시도 해야죠.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왜 그것밖에 할 수 없느냐? 제가 가슴이 아프지만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낫다. 예. 이거는 이 전자담배는 절대 국민 건강에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계속 잡고 있으면 더 많이 피해를 보게 되실 거예요.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처럼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전한 일로 옮기시는 게 좋겠다. 예.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담배를 아마 하시려고 혹시 막 그렇게 대출을 받거나 이래가지고 또 투자하셨다라면, 예. 그거 그렇게 저는 추천해드릴 만한 일은 아니에요. 예. 그 전자담배를 운영하시는 거, 그거 나중에 두고두고 욕먹을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빼는 게 좋다. 네. 라는 말씀.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야, 너 인피니티 컴백 무대에 인피니티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 봤어? 맨 마지막에 나와야지. 기다려. 자, 지금 망치 부인한테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010-2294-2016 예, 010-2294-2016으로 2시 30분 이전에 접수된 질문만 골라서 선택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예. 아, 근데 진짜 이 담배가, 나도 옛날에 담배를 폈던 사람이 한 20년 전에 담배를 폈던 사람인데, 그 담배가, 우리가 모르게 굉장히 위험 물질이잖아요. 담배 냄새가 묻어있는 옷이나 이런 데에 그 유해 물질이 묻어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전자담배는 사실 이렇게 종이를 태우지 않아서 연기가 안 날 뿐이지, 그러니까 종이를 태우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내용물의 독성은 똑같다 그러더라고. 예. 전자담배가 절대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안 해로운 게 아니다. 이게 담배가 나쁜 이유는 솔직히 이제 기호식품이다. 예. 본인은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핀다. 맞아요. 기호식품 맞습니다. 가령 커피도 몸에 안 좋고, 담배도 몸에 안 좋고, 설탕도 몸에 안 좋고, 술도 몸에 안 좋지만, 자기네들이 먹고 싶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담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크다. 예. 다른 기호식품보다 커피는 내가 마신다 해서 옆 사람한테 피해는 없어. 술도 내가 마신다 해서 꼬장만 안 부리면 남한테 피해는 안 끼치는데, 담배는 피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왜 소위 뭐라 그러나, 그냥 나오는, 그러니까 담배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을 때 타는 연기보다 입속으로 들어왔다 나오는 게 더 나쁘대잖아요. 술은 살인까지, 담배도 살인이에요. 예, 담배도 살인이야. 술 먹은 모든 사람이 살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담배는 오래 노출되면 그게 살인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담배가 끼치는 영향이, 예, 가령 이 임산부나 아이들 앞에서 담배 피는 부모들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이거 어떤 사람은 막 주유소에서 담배를 버젓이 피우고 있는 거 그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담배는
솔직히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옛날에 담배를 펴봐서 아는데, 사실 이제 담배를 피는 건 뭔가 이렇게 되게 압박감을 받을 때, 내가 옛날에 담배 필 때 그랬던 것 같아. 뭐 굉장히 압박감을 받거나, 아니면 피곤하고, 또는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걸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담배를 피면서 좀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담배를 필 때 딱 불 땡기는 그 순간이 좋아서 담배를 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담배를 필 때는 몰랐는데, 난 근데 담배를 필 때도 담배 냄새가 싫었어. 근데 그 담배 냄새가 문제래잖아요. 예. 그 담배 냄새가 그 사람들에게 아주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가습기 살균제, 누가 가습기 살균제 피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가습기 살균제 요즘 안 쓰잖아요. 근데 사실 담배가 가습기 살균제만큼 위험한 물질이죠. 예. 담배도 가습기 살균제만큼 위험한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간접 흡연이 직접 흡연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를 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유럽에서는 흡연 공간이 있더라고. 흡연 캡슐.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 사실 이제 그 담배 문제가 간접 흡연,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제 캡슐 안에 들어가서 혼자 피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생산된 담배 연기를 전부 다 자기가 먹어라. 그래서 그게 옛날에 90년대에 유럽에서 나왔었어요. 흡연 캡슐이. 근데 그 뒤로 저기 제대로 상용화됐다는 얘기 못 들은 것 같아. 특히 이게 아파트 입구나 주차장 입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전철역 입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비흡연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 비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면 위험하다라는 어떤 강박관념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사람들이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럼 이제 흡연자의 권리는 없나요? 근데 그렇잖아요. 님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그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어떤 연예인이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슈퍼주니어의 저기 연예인이 막 시끄럽게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 사실 음주운전은 담배만큼 나쁜 거예요. 아니 담배가 음주운전만큼 나쁜 거야. 담배가 음주운전만큼 나쁜 거고 그리고 나는 그 동급으로 나쁜 거라고 생각해. 예, 동급으로 나쁜 거고 그리고 뭐라 그러나 이 음주운전 이것도 이게 습관이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 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 이거는 정말 이게 살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살인 미수라고 봐. 그래서 그 술집에 갈 때, 뭐라 그러나, 아예 그 운전을 해서 가는 사람은 자동차가 그 술집 근처에는 일단 자동차 주차장이 없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서 술을 못 팔게 해야 돼. 왜냐하면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해놓고 술을 마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술집은 앞으로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술집을 못하게.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야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뭐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그럴 거 아니야. 버스를 타고 가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 음주운전이나 담배나 둘 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될 내용이 맞다. 예. 그 대리운전 망해요. 사실은 그 대리운전이 그 이제 대리운전이 잘 되면 다행인데 대리운전이 잘 되면 다행인데 이 대리운전을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술 먹고 막 사람들이 운전을 많이 하는 게 그게 문제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실 이제 뭐 대리운전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담배를 조금 아까 전자담배 하는 사람 전자담배 운영하는 사람한테 전자담배 위험하다고 얘기하면 누구 망하게 할 일 있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주차할 수 있는 곳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대리운전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고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술집을 나갈 때는 무조건 차량 열쇠가 있으면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면 좋은데, 이 대리운전에 의무가 없잖아요. 대리운전에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부정청탁 방지법 혹은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건 뭐냐,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은 뇌물이다. 이게 맨 처음에 나온 법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예요. 그죠? 1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선물로 받는 건 선물이 아니다. 그건 뇌물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김영란법, 부정청탁 방지법의 핵심인데, 이걸 일부러 이제 이게 얘네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한테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 찬성할 것 같으니까 요거를 싹 물타기를 한 거야. 어떻게 했냐? 기자, 그러니까 언론사와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들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뭐 5만 원 이상은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밥은 3만 원 이상 뇌물이고 선물은 5만 원 이상이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확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본질은 100만 원 이상의 것을 주고받는 건 뇌물이다. 이 내용은 사라지고 서민들끼리 그 3만 원짜리 그럼 우리 식당은 망하란 얘기냐? 5만 원짜리 과일배 상자는 이제 망하란 얘기냐?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면 주차장 있는 건물에서는 술 팔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리운전 망하겠네요? 나는 대리운전은 망하는 게 낫다고 봐. 음주운전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면 대리운전 차라리 망하고 다른 일을 하면 되지. 대리운전만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대리운전만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운전 망할까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품고 있느니 대리운전 업종을 다른 걸로 전환하더라도, 예, 대리운전의 업종을 다른 걸로 전환하더라도 음주운전 없애야 된다. 아니면 모든 차량의 운전석에서 이 만약에 알코올 도수를 체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술집에서 나온 사람들의 술집 건물의 주차장에서 의무적으로 음주 검사를 한다든가, 예, 그런 제도가 뭔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음주운전 때문에 죽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한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건 정말 살인미수라고. 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님의 대리운전 업종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는 아예 밖에서 술을 못 먹게 해. 예. 집 밖에서 술을 못 먹게 하는 나라도 있어. 어느 나라더라? 유럽의 어느 나라는 집 밖에서 술을 아예 못 먹게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내가 유럽을 가보니까 유럽의 대부분이 이제 옛날 구도로야. 옛날 구도로기 때문에 대부분이 걸어 다녀. 도시가 작고 작은 도시 안에 다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음주운전 이런 게 없어. 그리고 서양은 저녁 때 한 8시가 되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리고 우리처럼 막 새벽에 2시, 3시까지 술 먹고 돌아다니는 그런 데가 아니야. 그런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퇴근을 뭐 2시에서 4시 사이에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체육 활동을 막 하거나, 또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 그리고 나서 저녁 8시부터 애를 재워. 예. 서양은 8시부터 애들을 재우고,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더라고, 외국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늦게까지 깨있지 않아. 그리고 이제 9시나 10시면 다 잠이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무슨 파티나 이런 건 주말에만, 술 먹고 파티하고 이런 것들은 주말에만 하는, 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나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술을 금지한 이유가 뭐냐?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술을 마셔요. 근데 왜 기독교에서 왜 술을 금지했느냐 하면, 옛날에 이제 개신교지. 성당은 술 마셔도 돼. 성당은 술을 금지하지 않아. 술, 담배를 금지하지 않는데, 개신교에서는 술, 담배를 금지한 거야. 개신교에서 술, 담배를 금지한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거는 몸을 해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1800년대 후반에서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각 지역에 개신교를 전파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시절에 미국이 금주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술은 사악하고 나쁜 것이다. 그게 미국을 지배할 때 주로 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개신교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만 개신교에서 술을 금지해요.
다른 나라는 개신교에서 술을 금지하지 않아. 미국도 개신교 신자들이 술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나라만 이제 술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술을 금지하는 건 이슬람이야. 이슬람 나라에서는 술을 만들지도 팔지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 오로지 이제 타 종교 관광객에게만 술을 파는 나라들이 몇 개 있고, 나머지는 이제 술을 못 먹게 되어 있어요. 아예 술이 없는 나라가 이슬람이야. 이슬람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술을 금지하는 건 약간 이슬람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데, 좌우지간 나는 뭐 술을 완전히 금지시켜 사는 낙이 없잖아. 그죠? 사는 낙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족끼리 부부간에 집에 들어와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긴장도 풀고 그러면서 이제 한두 잔 마시는 정도는 괜찮지만, 막 한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우리나라 회식 문화 그 미생에 보면 나오잖아요. 미생 같은 데도 보면 나오지만, 이 회식 문화가 완전히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상사들이 완전히 필름이 끊어져서 누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지 확인 못할 때까지 마셔야, 그래야 끝나잖아.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성추행 온갖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벌어지고, 이제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이 뭐라 그러나 음주 사고는 여자랑 남자 똑같이 내요. 여자도 술 들어가면 남자 직원 만지고 막 그래.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이 회식 문화가 당연하게 술을 마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놀래는 게 뭐냐. 서양 사람들은 술을 맥주 한 잔을 가지고 밤새도록 마신다는 거야. 맥주 한 잔을 가지고 밤새도록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술을 막 우리처럼 막 원샷해서 마시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요즘에 미국 드라마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 미국 드라마에 보면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술을 막 따라가지고 마시는 거야. 그 영화 인턴에 보면 그렇게 3번을 딱 마신다고 여자가 마시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원샷 해갖고 술을 마시기 위한 문화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 술에 굉장히 의존적인 문화가 있어. 술에 좀 의존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예. 이게 술에 의존하는 문화는 어떻게 보면 맨정신으로 사태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에 의지하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술 먹는 문화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돼요. 이 필름이 끊기는 그 필름 잘 끊긴 사람 나중에 치매 걸린대. 그거 알죠? 술 먹고 번번이 필름 끊긴 사람들 치매 걸릴 확률이 더 높대요. 예. 그리고 이게 술을 먹고 이 필름이 끊기는 이유가 뇌가 마비되는 거잖아. 뇌가 마비될 때까지 그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시는 게 그게 그렇게 몸에 안 좋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그 술을 마시고 필름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거는, 그건 정말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근데 그렇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까지 했다? 이건 살인미수야. 나는 그래서 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거는 나는 옳다고 봐요. 근데 사실 이 음주운전을 완전히 단속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개선이 돼야 돼.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개선이 돼서 정말 술을 마셨으면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아예 운전대액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해서 그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게 파악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장치를 의무화해서 판다든가,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뭐 어쩌다가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이 전자담배가 그렇게 국민 건강에 해롭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전자담배 파시는 분의 편을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며칠 전에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야. 내가 얘기했나? 어느 업소 앞에서 누가 들어누워서 깽판을 치길래 경찰한테 그 사람을 체포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안 잡아가더라. 그래서 자기도 술 한잔 했는데, 그럼 나도 누울 테니까 나도 잡아가지 말라고 자기도 길에 들어 누웠다. 그랬더니만 경찰이 자기한테는 수갑을 채워가지고 파출소에 묶어놨다. 자기한테는 파출소에 묶어놨다. 그래서 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아니냐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죠.
술 먹고 길에 누워 있는 건 난동입니다. 그건 저는 묶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짓 해놓고 나한테, 예. 그런 짓 해놓고 나한테 막, 그거 나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거. 내가 볼 때 그렇게 묶어놔야 돼. 술 먹고 길에 왜 누워? 술 먹고 길에 누우면 안 되지. 어. 레미콘 하는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1년 면허정지 먹고 괴로워서 술만 마시다가 한 달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지고 평상시에도 소주 1리터 정도를 먹던 사람인데 알코올 중독 같은데 막걸리로 바꿔 마시더니 어제 오늘은 아픈지 입맛이 없다고 죽만 먹네요. 이놈의 남편을 어찌해야 되나요? 치료받아야 돼요. 예. 이거는 소주를 1리터를 마셨다. 그게 날마다 소주를 1리터를 마신다라면 이거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예. 그리고 술 먹고 살 빠진 사람 그것도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정도면 술만 마신다는 얘기잖아.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힘드시겠지만, 병원에 가셔야 돼요. 예, 알코올 중독 치료 받아야 돼. 그리고 이분이, 아니, 레미콘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면 어떡해. 그러면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을 또 먹으면 어떡해. 근데 이런 경우는 아마 부인들이 통제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이런 남편들은 부인들이 아마 통제를 못 하실 거야. 말 안 듣잖아. 그죠? 이거 진짜 치료받아야 될 중증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사회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이 술에 의존을 많이 해. 술, 담배에. 근데 술, 담배에 의존하는 건 그만큼 자기 건강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 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술 끊게 해달라고, 예, 그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 다른 취미 활동, 예, 보통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회피하려는 거야.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거나, 어른들이 술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뭔가 과도한 긴장감으로 막 숨이 막 막힐 정도로 쫓기다가 애들은 게임을 하면 좀 그 쫓기는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고 어른들은 술 한잔 하면 그래서 술을 빨리 취해버리면 그 쫓기는 불안감, 스트레스로부터 이렇게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이 게임에 빠지고 어른은 술에 빠진단 말이야? 나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과도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이렇게 과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미친 듯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물론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긴장해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긴장감, 공부도 막 미친 듯이 하고 일도 미친 듯이 하고 그러니까 막 과도한 스트레스에 우리가 스스로 막 쫓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목숨 걸고 사는 그런 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 그게 우리 민족의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국민 다수의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사실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완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들이 스스로 요즘에 그 멍 때리기 대회가 유행하잖아요. 예, 멍 때리기 대회가 유행하는데 그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좀 영혼을 쉴 수 있는 그런 멍 때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완을 해야 돼. 내가 어떤 여행 프로를 보니까 그 어떤 직장인이 날마다 퇴근하는 날 그 호숫가에 와가지고 그 한없이 이제 그 시간을 몇 시간씩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그 멍을 때리고 있는 거야.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이게 멍 때리기를 하고 있더라고. 우리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퇴근한 뒤에가 더 바쁘잖아. 여자들 같은 경우 퇴근한 뒤에 집안일 해야지, 애들 돌봐야지, 그 다음에 내일 출근 준비해야지. 그거 얼마나 더 바빠. 근데 이 외국 사람들은 퇴근하면 온전히 멍 때리면서 그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이완시키는 활동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좀 배워야 돼. 좀 멍 때리는, 좀 쉬는, 아무 것에도 쫓기지 않고 본인을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네. 아, 사실 뭐 자연 풍광에서 멍 때리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근데 대부분 그런 여유가 없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여유 없이 사는 것 같아.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 건물 속에서 걱정하는 데 보내잖아. 우리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건물 속에 갇혀서 햇빛을 안 본 그늘 속에서 과도한 걱정 때문에 내일 못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뭔가 부정적인 걱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부정적인 걱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쫓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어,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긍정적인 평상시에 다 잘 될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 다 잘 될 거야라고 딱 저녁 6시나 8시 퇴근 시간에 결정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나의 영혼을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음악을 듣는다든가 예, 뭔가 좋은 친구를 만난다든가 또는 책을 읽는다든가 그러면서 이렇게 좀 쉴 필요가 있다. 좀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종교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령 이제 뭐 불자들은 불경을 읽는다든가 또는 뭐 이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책을 읽는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그 뭐라 그러나 너무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쫓기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하루 이룬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또는 이 우주의 섭리가 나에게 허락해준 인연이 뭔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기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망부님 안녕하세요. 혹시 차량 구매할 때 장기 렌트가 나을지 일반 구입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요즘에 그 많은 텔레비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 나는 하루 2,600원으로 버스 탄다? 나는 하루에 2,600원으로 뭐 스파크 산다? 뭐 스파크인가 뭔가 그 경차 산다는 얘기가 나와. 한 달에 76,000원으로 경차를 구입했다. 구입 아니죠. 대부분 렌트죠. 예, 장기 렌트.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 똑같은 값이면 그 경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그 경차는 기름 안 먹습니까? 왜 기름값은 빼고 계산하시는 거죠? 예. 차값만 아니, 정확하게 이자만이야. 차량 이자만 계산하고, 그리고 그 이자를 이 장기 렌트 때 알아봤어요. 장기 렌트나 리스나 다 나빠. 어떻게 나쁘냐? 절대 유리하지 않아.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냐면, 연봉이 1억 이상인, 예. 연봉이 1억 5천 이상인 사람들은 장기 렌트가 유리하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 렌트 비용이 그 월 300만 원까지인가가 월 300인가 1년에 월 300일 거야. 월 300만 원까지가 비용으로 처리가 돼. 그럼 이제 연봉이 1억 5천 정도가 되는 사람은 그게 다 소득으로 잡히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려면 비용 처리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장기 렌트를 하면 그게 다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장기 렌트가 유리한데 만약에 연봉이 뭐 5천 이하라면 장기 렌트가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3년 동안 이자만 낸다는 개념이야. 이자만 내고 3년 뒤에는 내가 3년 동안 부은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 할부로 구매하는 게 낫다. 그 일반 구매가 더 나은 거지. 장기 렌트는 유리하지 않더라. 내가 다 알아봤어. 나도 이제 차를 바꿀 때가 돼서 그 장기 렌트하고 리스하고 다 알아봤는데 다 뻥이야. 다 안 좋아. 그리고 이제 제가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차를 산다 그랬잖아요. 차를 계약했다고. 오늘 취소했어요. 예. 그 소렌토를 계약을 했는데 취소했어. 취소한 이유가 뭐냐? 지금 정부에서 경유값을 올린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모든 미세먼지가 경유 자동차에서 온다. 그러면서 이제 경유값을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경유값만 올릴 것 같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세계적인 판이 지금 이제 뭔가 새로운 생산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유차 문제를 작년에 그 폭스바겐 사태부터 계속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 미국은 경유차가 없다는 거야. 미국이나 유럽에. 예. 뭐 우리 유로6 기준 유럽에서는 경유차 안 탄대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경유차를 다 안 타고 미국은 택시 같은 경우 전기차로 막 여러 개 주가 바꾸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외국에서는 아예 차를 잘 안 타고, 유럽은 이제 차를 타게 되면 휘발유 차를 타지, 예, 휘발유 차나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 차, 이런 걸 타지, 경유차를 안 탄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실은 경유차가 그 배기가스를 오염시키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특히 오래된, 왜 가령 길 갈 때 검정색 기름 연기 나는 차 있지. 그거는 정말 폐차시켜야 돼. 검정색 연기가 그게 이제 진짜 미세먼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화학물질이. 예, 그래서 그건 진짜 나쁜 거고, 그 밖에 나머지 보이지 않는 그냥 수증기처럼 보이는 것에도 섞여 있다는 거야. 그 이제 이 나쁜 화학물질이. 그래서 이제 경유차는 내가 볼 때 이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유차에 대해서 규제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 디젤차에 대한 규제를 높여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 내가 오늘 이제 취소하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영업사원한테 들었는데, 2년 전에는 그랬다면서요. 박근혜 정부에서 뭐 깨끗한 디젤이라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클린 디젤 차량 구매하면 혜택을 줬대. 그 얘기 알아요? 그래서 2년 전에, 재작년에 정부를 믿고 클린 디젤이라고 구입을 한 사람들은 지금 경유차 가격을 올린다 그러니까 정부 믿고 구입했다가 결국 그 사람들한테 경유차를 올려서 이게 경유 값을 올린다는, 세금을 올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2년 전에 클린 디젤이라고 막 지원해 주더니, 그래갖고 그 정부를 믿고 산 사람들한테 뒤통수 때린 거야. 그래서 경유에 이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잖아요.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차를 한번 사면 10년은 타야 되는데, 또 경유차를 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소렌토를 저는 취소를 했어요. 결국은 잘 들어야 돼요. 한국의 자동차 업계 노동자분들이 분노해야 되는 건, 정부에서 그 경유값을 가장 손쉽게, 사실은 미세먼지를 만드는 많은 기업들이 있어. 기업의 매연이라든가, 제조업의 매연들, 그리고 이 화력발전소, 이런 데에서 다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모든 책임을 경유차한테 몰아가지고 경유값만 높이겠다 그러니까, 경유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 내가 자동차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 포기했다. 결국 정부 정책의 일관성 없음이, 이 자동차 업계를 망하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이 세금을 올리려는 얕은 꼼수 때문에, 결국 사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제 자동차를 사라고, 외국산 차를 사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외국산 차량을 사지 않는 이유는 뭐냐. 외국산 차량을 내가 사면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 예.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외제차 많이 타잖아요. 근데 그 외제차를 우리가 사면 그만큼 한국의 자동차 업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가 너무나 비싸게 파는 거. 미국에서 2천만 원에 팔면서 우리나라에 4천만 원에 파니까,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외제차를 산 건데, 이건 열받아서 외제차를 사서 풀을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내의 판매 가격을 낮추라고, 해외랑 똑같이 맞추라고 강요를 할 문제이지, 우리가 소비를 할 때도요, 일자리 중심의 소비를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 마트에 가서 만약에 라면을 사야 된다. 오뚜기만 사. 왜냐하면 이제 이 오뚜기는 판매 사원들까지도, 예,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애쓴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 오뚜기 진짜 뽕만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할 때, 값싼 거 중심, 싼 거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걸 샀을 때, 다른,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나,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 되나, 이런 걸 보고 사야 된다. 가령 이제, 저는 그래서 왜 이마트 제품, 뭐, 롯데마트 제품, 이런 거 홈플러스 제품 이런 거 안 사요. PB 제품이라 그러죠. 그게 싸단 말이야. 정가가 1,000원이면 그건 한 850원 정도 하잖아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PB 제품들을 사. 근데 그 PB 제품들의 문제는 뭐냐면, 원 물건을 제공하는 그 회사에다가 자기네들이 포장 디자인을 했으니까 싼 값에 공급하라는 거야. 근데 그 싼 값에 공급하지 않으면 너네 물건 우리 회사에서 못 팔아. 우리 마트에서 안 팔아줄 거야. 협박해가지고 삥 뜯는 거야.
그래서 PB 제품은 사실은 그 마트 유통업체의 폭력이에요. 예. 유통업체의 폭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PB 제품이기 때문에 값이 조금 싸다고 우리가 PB 제품을 사주면 그만큼 그 생산 제조회사는 우리가 산 만큼 손해보는 거야. 우리가 산 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PB 제품을 반대하는, 예. 그 삼양라면이나 농심라면, 잠시만. 삼양라면 말고 농심라면이 저기라는 거지? 롯데 계열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소비를 할 때는, 예. 어떤 소비를 할 때는 그 일자리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게 어떤 개념의 시작이냐? 조합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공동체 의식,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가 소비 하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나 메이드 인 베트남이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아서 사는 거, 그것도 일자리 중심의 사고방식인 거죠. 예. 국산품을 애용하는 것도 그게 일자리 중심의 국산품 애용 자체가 처음부터 일자리를 생각한 거였어요. 예. 근데 1990년대부터 국산품 애용 운동이 중단이 돼.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때부터 신자유주의, 소위 자유무역을, 그러니까 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거, 김영삼 때부터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루과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세계의 자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야. 그게 우루과이 라운드야. 그래서 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한 회의가 뭐냐면 앞으로 세계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 그러니까 각 나라의 무역 장벽을 없애고 자유로운 물산의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역 천국을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게 뭐야? WTO, 세계 무역기구를 만들자. 그걸 결의한 게 우루과이 라운드예요. 와, 정말 멋있는 말이잖아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환상적인 무역 천국. 근데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었냐? 무역 장벽이라는 말은 선진국 글로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 장벽이야. 근데 후진국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 장치예요. 보호무역 장치.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절대선인 것처럼 언론과 교육으로 막 교육을 했단 말이야, 우리를. 그래서 무역 장벽은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무역 장벽은 그 외국에서 자기네 물건을 팔러 들어오는 대자본에게는 무역 장벽이지만 국내 중소업체에게는 보호무역 장치예요. 우리 기업을 보호해주는 장치. 근데 90년대부터 김영삼 정부부터 요 보호무역 장치들을 없애는 걸 세계의 자본가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재벌들이 그런 방향으로 자기네들도 물건을 팔러 갔잖아. 그러니까 삼성이 투자하라고 막 그러니까 뭐 20몇 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놓고 베트남에 투자한 거 아니야. 지랄. 우리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막 박근혜가 자기가 삼성에다 투자시켰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 근데 어디다 투자했냐니까 베트남에 투자했다는 거야. 정말 이건 시읍비읍이야. 베트남에다 투자하면 베트남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 기업에다가 투자해라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만들으라는 얘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이거는 정부에서 페널티를 줘야 될 문제이지 자랑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박근혜는 사실상 베트남 대통령이란 말도 그때 만들어졌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소비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가? 이걸 봐야 된다고. 나의 소비가, 우리가 이제, 뭐 돈이 남아갖고 펑펑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차피 한정된 돈을 갖고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썼을 때 똑같은 소비를 했을 때 조금 비싸더라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소비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소비하면 나도 먹고 살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계속 지금 라면 얘기만 하고 있어. 너는 강퇴야. 지금 라면 얘기가 넘어간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라면 얘기를 해서 너는 블랙이야. 카오스하고 아미니하고 둘이는 블랙이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어떤 소비를 할 때 윤리적인 소비, 착한 소비, 예, 윤리적인 소비, 착한 소비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하느냐? 결국은 이제 우리 지구인이 인류의 공존 공영을 위한 소비 방향으로 가야 된다. 나는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 우리 이제 소위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지금 전부 다 외제차를 사버리면 외제차 판매량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자동차 노조원들은 전부 다 귀족 노조야. 그러니까는 망해도 돼.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200만 개래요. 예. 그럼 200만 개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수만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노동자들은 귀족 노조가 아니야.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국산품을 이용하는 목적은 결국 국내에 2만 개야? 미안해. 200만 개가 아니라 2만 개래요. 국내에 일자리를 만드는 거. 예. 국내에 일자리를 만드는 걸 중심으로 소비를 해야지. 쓸 수 있는 소비를 외국차를 사는 데서 써버리면, 예, 외제차 사는 데 써버리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당신한테 그게 돌아와요. 도미노처럼 돌아오는 거야. 처음에 내가 딱, 현대 기아차 귀족노조 새끼들 꼴보기 싫어. 현대차 안 살 거야. 그러면서 외제차를 딱 샀어. 이게 뭐냐? 내 앞에 있는 도미노를 건드린 거야. 근데 딱 쓰러지잖아. 그러면 얘가 쓰러져갖고 어디로 오냐? 내 뒤통수를 치는 거야. 왜냐하면 당신도 어딘가 돈을 벌 거 아니야. 뭐 부모님이 돈이 한없이 나오는 항아리를 유산으로 남겨줬다든가 그런 게 아닌다 하면은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당신이 가령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소비 능력이 사라진다고.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하나 사라지면 결국 내 물건을 사주는 사람 하나가 사라진다는 거야.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도 공동체 중심의 소비. 우리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게 더불어 살자예요. 더불어 살자는 생각에 소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결국은 내가 뒤통수를 당한다. 물론, 예, 망치 부인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보내주는 후원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예. 옛날에는 내가 학원 강사를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냥 이 일만 집중한다고. 학원 강사를 하려면 학원 강사 쪽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방송을 못 해. 방송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 후원을 받아 살고 있는데, 이 별풍선 후원이라는 것도 우리 시청자들의 경제 형편이 좋아야 부담 없이 받는 거지. 대출 받아서 별풍선 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조금씩 후원을 해주고, 그 조금씩 후원해주는 것만 가지고도 생활 유지가 돼야 그게 정상적인 구조인 거지. 이번에 사고 난 것처럼 대출 받고 가족들한테 빚 얻어가지고 별풍선을 쏘고 그렇게 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 여윳돈이 있을 때 그걸로 후원을 받는 게 부담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혹시 저한테 별풍선 쏘시는 분들이 빚 얻어서 별풍선을 쏘신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방송에서 왜 10,000개부터 블랙이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별풍선이라는 걸 쏘면서 사람들이 또 일부 몰지각한 시청자들이 부추겨 쏴봐 이러면서, 그러면 그 부추기는 것 속에서 자기가 별풍선을 쏘고 그걸로 와 박수 받으면 우쭐해가지고 미친듯이 쏜단 말이야. 근데 우리 방송에서 그렇게 쏘면 경고가 나가요. 보셨겠지만 어떤 사람이 하루에 몇천 개를 쐈다, 경고가 나가. 지금 이제 그만 쏘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일이 거의 없어. 왜냐면 하루에 몇천 개를 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고 자체를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봐도 이 사람 좀 지나치다, 지금 1,000개씩 여러 번을 쐈다, 그러면 내가 경고를 해요. 오늘은 강퇴시키겠다고. 왜냐,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보통 제정신이 아닐 거 아니야. 술 먹고 기분이 달아 올라가지고 쏜단 말이야. 그래놓고 나중에 책임을 못 지는 거야. 카드 결제해가지고 별풍선 쏴서 쏜 다음에 돌려달라고 그러고, 난 절대 안 돌려줘. 내가 왜 많이 못 쏘게 하냐? 돌려달라고 그럴까봐. 절대 안 돌려줘. 안 돌려주기 위해서 많이 못 쏘게 하는 거야. 정신 못 차리고 쏜 다음에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야. 난 절대 안 돌려줘.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만두 먹고 배 터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절대 안 돌려주니까 돌려달라고 하지 마. 그리고 나는 대신 많이 쏘지도 못하게 해. 그래서 하루에 10,000개를 쐈다. 그럼 블랙이야. 아니 한 사람이 하루에 10,000개를 쐈다. 블랙이에요. 왜냐? 그래야 이 사람이 실수하지 않아. 물론 아프리카에서는 별풍선을 막 쏴가지고 그걸로 BJ들을 지배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을 막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 보면 절대 부자가 아니야. 몇몇 BJ들한테 별풍선 폭탄을 안 끼면서 막 그 회장님으로 등극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 그런데 별풍선을 막 쏴갖고 그 방에서 짱 먹는 거야.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 생활도 못하면서 그렇게 별풍선을 막 쏘고 그걸로 그 다음에 뭐예요? BJ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 BJ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야. 자기가 가령 뭐 시사방송이면 어느 정치인을 특별히 밀어라 라든가 뭐 예쁜 여자 BJ면 따로 만나자라든가 그런 무리한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한을 두는 제도는 나는 필요하다고 봐. 그리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프리카의 유명한 BJ들 대부분이 그렇대요. 이게 우리 방송만 그런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오래 하시는 분들이 별풍선 자체를 그렇게 많이 쏘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만 오래 남는 거야. 별풍선을 막 유도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쫓겨나요. 그러니까 금방 날아가 버려. 왜냐면 이 사람들의 목적이 별풍선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런 방이 생기면 사람들이 막 별풍선 쏩니다. 근데 막 쏘다가 어떻게 된다? 중간에 끊겨요. 그 왜 그러냐? 한패야.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개념으로,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개념으로 막 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야, 어느 방에 터진다 그러면 또 별풍선 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쏜 다음에 그걸 노리는 거야. 근데 그런 방은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방송은 나는 우리 아프리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럼 왜 아프리카 매번 별풍선 때문에 욕먹나요? 나 때문이지. 내가 박근혜 뒤통수를 맨날 까니까, 박근혜 안철수 뒤통수를 맨날 까대니까 이것들이 열받아가지고 복수하고 싶으면 이제 아프리카 별풍선 갖고 시비 거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더불어 먹고 사는 게 필요하고, 사실 나는 우리 시청자들이 전부 다 나보다 돈 잘 벌길 바라고, 그래서 나보다 더 돈 잘 버는 사람들이 후원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그게 우리가 같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BJ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령 슈퍼를 한다. 슈퍼가 장사가 안 돼요. 옷 장사인데 장사가 안 돼요. 이불 장사인데 장사가 안 돼요. 지금은 모든 장사가 잘 안 돼. 마트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다 팔아. 이불도 팔고 옷도 팔고 다 팔아. 그러니까 일반 작은 시장들은 다 망해가는 거야. 결국 대기업만 잘 먹고 잘 사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럼 대기업에 납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완전히 똥값에 납품해. 원가 이하로 납품을 하고, 그리고 대기업은 그 원가보다 더 준 척하면서 비싸게 비용을 지불한 척하면서 자기네들이 팔아갖고 그 이익을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같이 먹고 살기 위한 소비를 해야 된다. 마트에 가서 되도록이면 마트에서만 사야 되는 게 아니면 일반 슈퍼에서 사거나 가까운 상점에서 사는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KBS 1에서 하는 역사 프로그램 보시는 님, 저는 그 프로그램 안 보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KBS 사장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프로가 절대 정상적인 역사관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KBS에서 하는 역사 프로그램은 안 보시는 게 답입니다. 광고는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망부님 질문 하나만, 혹시 따님 학원 안 다니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원 안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원 안 다니다가 중3 때 동네에
그 상점 2층에 있는 학원을 잠깐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고1 때까지는 수학 학원 하나, 그 다음 수학이 약해서 수학 가외 하나, 영어 학원 이렇게 세 군데 다녔거든요. 국어 학원까지 다녔구나. 근데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 다 끊었어요. 다 끊었더니만 도리어, 예, 자기가 스케줄 짜가지고 공부하니까 그게 지금 도움이 되고, 현재는 이제 그 수학학원 한 개만, 일주일에 2번 가는 수학학원 하나만, 좀 저렴한 데를 지금 다니고 있고, 웬만하면, 그니까 그 학원에서 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요즘은. 예. 대대적인 블랙 사면은 취소된 건가요? 방송을 안 듣는구나. 블랙 사면은 취소됐어요. 원래 제가 이렇게 총선에서 우리 더민주가 150되면 블랙 사면을 하겠다. 근데 이제 더민주가 150은 안 됐지만 여소야대가 돼서 블랙을 사면하려고 그랬는데, 블랙 사면하려고 그랬는데, 그 어떤 몰지각한 강퇴자가, 강퇴당한 사람이 게시판에다가 항의를 했어. 매니저를 비판하는. 내가 만약에 블랙을 풀면 걔네들도 블랙이 풀릴 거 아니야. 분명히 알아두시는 건, 만약에 강퇴당했다고 항의글을 쓰시면 블랙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블랙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4월에 24일인가 블랙을 한 달 됐구나. 이 날짜를 잡아서 그럼 블랙을 한번 풀어야 되는데, 예, 그 6월 6일까지 한번 상황 보다가, 6월 6일은 너무한가? 블랙 사면, 이게 그 항의하는 사람이 없을 때, 예, 자기 강퇴당했다고 항의한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대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국정원 기사의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정원 한밤중 체포작전, 국가보안법 위반 남성 검거라고 하신 이 기사, 요거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예, 이거 감수 보자. 자. 안녕하세요. 어제 생방 보고 반한 취준생입니다. 저는 인서울대학 공대생입니다. 요즘 머릿속에 취직 생각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는지 알려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취준생으로서 어떤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대기업은 계속해서 일자리를 그러니까 줄여가는 추세이고요. 절대 늘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안에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만드는 일자리에 취직할 생각이라면 저는 그렇게 밝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자본 창업 말고 소자본 창업을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자본 창업도 돈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그 대학 등록금, 공대생 내는 등록금만 내나? 책값도 따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책값만 내나? 뭐 무슨 토익 본다고 매달 쏟아붓는 학원비 있죠? 그 다음에 스펙 쌓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기타 비용. 그 다음에 취업 준비한다고 다니는 무슨 전문 학원. 이런 비용을 다 합치면요, 최소 1억이에요. 최소. 대학을 졸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1억이야. 사실 그 1억을 우리가 그렇게 학원에다가 다 쏟아부으면서, 그러면서 취업이 되냐? 안 된다고. 그 차라리 그 돈을 나라면 한 5등분을 해갖고, 5가지 아이템을 준비를 해서, 하나씩 시도해보고서 한 2천만 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는 소자본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보는 거. 그래서 그거를 막 한 1, 2년 해보다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 이제 2천만 원을 다시 투자해서 2번째 창업을 해보고, 그런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취업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한 1억 대요. 그 1억을 우리가 학교와 학원에다 쏟아붓고 실업자가 돼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그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 말이 좋아 창업이지. 노무현 대통령 때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창업 많이 했어요.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이래가지고 창업 많이 했습니다.
영화 인턴에 보면 나오는 여자 주인공 NSOA가 맡은 역할도 그렇게 아줌마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서 대박을 친 그런 얘기였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청년 실업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라 해서 소호라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유행했던 말이에요. 그때는 너도 나도 창업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 근데 왜 이 창업이 망가지게 됐느냐? 이명박이 그 인터넷 쇼핑몰을 전부 다 대기업에다가, 그리고 지금은 뭐야? H몰. 그래서 현대 쇼핑몰, 옥션, 뭐 이런 식으로 대기업 소속 쇼핑몰, 그러니까 대기업에다가 다 예속되게 해놨잖아. 그래서 나눠 먹게 되고 남는 게 없게 된 건데, 예. 그래서 이명박이 이 소호 산업을 다 망하게 했고, 그리고 택배 산업 망하게 했고, 사실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자리를 망하게 한 대표적인 정책이에요. 예. 그래서 말이 좋아 창업이지라고 얘기하시는 님들, 창업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거 착각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버지들 보면 왜 평생 막 그 투자해가지고 뭔가 대박을 칠 거다. 대박을 치겠다고 막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 절대 평생 대박을 못 치고 돈만 날려. 왜? 대박을 치려고 해서 그래. 창업을 할 때는 대박 치려고 하지 말고 소박을 치려고 해야 돼. 그냥 오늘 뭐 하루에 한 10만 원만 벌어도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에 10만 원만 벌어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 하루에 어떻게 하면 10만 원을 벌까?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달이면 300이야. 근데 10만 원을 한 15만 원으로 올릴까? 450만 원 버는 거야. 그렇게 늘려가야지. 우리는 막 창업 그러면 막 CEO 돼서 외제차 탈 생각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월 300만 원만 내게 이익이 떨어져도 그거 대박 친 거예요, 솔직히. 근데 지금 창업하는 사람들 그거 대박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사업 시작해서 월 300이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살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창업은 막 몇 억 대자본을 가지고 해서 틀리면 쪽박 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원래 모든 일은 구석대기 창고에서 시작하잖아요. 예. 모든 대박난 기업들이 보면 구석 창고 내지는 지하 창고에서 시작해. 작고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그게 조금씩 넓혀가야 그게 이제 성장하는 건데, 이게 신자유주의 문화에서 돈 놓고 돈 먹는 문화, 돈으로 쉽게 돈 버는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건 돈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의 돈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 수양의 주제로만 설교하는 목사들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설교 내용이 너무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금욕하는 삶을 살라는 목사들의 설교에 너무 듣기 힘들어요. 교회로 옮기세요. 예. 우리 교회 목사님 안 그러십니다. 예.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날에는 주사가 심해 집에서 과격한 말로 폭언을 하곤 했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때마다 속상해요. 가끔이지만 본인은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증거를 남기세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 녹화를 하세요. 그 자녀의 스마트폰을 빌려서 녹화를 하셨다가 남편이 맨정신일 때 그 녹화 내용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맨정신에 보면 부끄러워. 부끄럽기 때문에 이거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녹화를 비밀리에 하세요. 몰래 이렇게 가구 뒤에, 카메라는 사실 조금만 보여도 되거든. 가장 잘 보일 만한 곳에 녹화를 해서 그걸로 남편한테 맨정신에 보여주세요. 멍 때리기 대회 챔피언은 박양. 그쵸. 제가 볼 땐 박양 따라하기 대회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년 365일 멍 때리다가 해외여행 갈 때만 좋아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정치적으로 관계하지 않는 교회인데 얼마 전 목사님이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찬성한다는 발언을 듣고 깜짝 놀라 인터넷으로 박 시장님 발언을 찾아봤어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첫 번째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깜짝 놀라서 한참 생각해보니 인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성 배우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법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면으로 동성결혼을 찬성하신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많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동성애 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망부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자료를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미국 가서 한 얘기는 동성 결혼이 한국에서는 합법화되기 어렵다.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예. 동성애를 찬성한다. 이거는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예. 이 목사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한다. 동성애를 찬성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신고하세요. 예, 고소하셔야 돼요. 허위사실 유포로. 예. 듀프레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단. 예. 듀프레인을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왜 동성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 박원순 시장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진선미 의원이나 은수미 의원이나 뭐 김현미, 박영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이유로 동성애 찬성론자라고 몰고 가는 거야. 정말 개지랄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동성 결혼 합법화에 찬성한 유일한 사람 반기문이에요. 이것도 외국에서 연설을 한 거야. 이게 어떤 연설을 한 거냐? 미국에서 모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에서 주별로 주마다 이제 법이 달라서 몇 개 주에서는 합법화였는데 그러면 동성애 합법화하고 동성결혼 합법화가 다릅니다. 나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개신교 목사들 왜 이렇게 무식한가 진짜 궁금해. 일단 그 동성애 합법화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왜?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는 합법화 시킬 필요가 없어요. 예. 도리어 동성애 불법화를 하자라는 제도를 만들려면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애는 합법이에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동이야. 왜냐하면 이게 1945년 이후에 유엔에서 유엔 회원국이고 우리가 유엔은 차별금지법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인종이나 그러니까 피부색이나 또는 뭐 출신이나 종교나 이런 개인적이고 또는 신체의 결합 여부나 성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야. 이게 유엔의 권고사항이에요. 유엔의 권고사항이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러 주가 동성애는 원래 합법인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문제로 논란이 됐던 거야. 그러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가령 동성부부가 살았어.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해주는 게 동성결혼 합법화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 가령 동성부부에도 돈 버는 남편과 살림하는 남자가 있는데 돈 버는 남자, 살림하는 남자, 돈 버는 여자, 살림하는 여자가 있는데 돈 버는 여자나 남자 쪽이 죽었을 때 남은 살림하던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뺏기는 거야. 돈 벌던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연방헌법으로 모든 동성결혼, 이제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한마디로 동성부부 중에 한쪽이 죽었을 때 그 재산은 그 나머지 파트너가 갖게 된다. 그게 동성결혼 합법화예요. 근데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2014년에 화두가 된 거야. 이제 결정되기 전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제 막 합법화 시킬 거냐 연방헌법으로 만들 거냐 말 거냐 논쟁이 붙었을 때 박원순이 미국을 갔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그걸 물어본 거야. 한국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가능하냐? 언제쯤 할 거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면 좋겠지만 한국은 보수적인 개신교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게 발언 내용이야. 그게 발언 내용이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박 시장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한다. 동성애를 찬성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누가? 교회에서. 그러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잘못이냐 아니냐? 이거 잘못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 그랬어. 유엔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것도 이거 예수님의
철학에서 나온 거야. 만인이 평등하다. 만민 평등 사상. 그 만민 평등 사상에서 차별금지법이 나온 건데, 근데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어거지를 피우느라고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지랄 연병을 하는데, 그러면서 반기문 아무도 욕을 안 해. 왜? 지금 박원순이 동성애 찬성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한국 개신교야? 근데 한국 개신교에서 그 박원순이 동성애 찬성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빠돌이들이야. 그러면 박근혜 빠돌이들이면서 실제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 연설을 한 게 반기문인데, 반기문에 대해서는 절대 비판을 안 해. 절대 비판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정치적인 공세라는 거죠. 박원순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무리다라고 얘기한 거야.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계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동성결혼 합법화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지. 그 언제 동성결혼을 찬성한다 그랬어? 그걸 가지고 왜 박영선 논쟁이랑 똑같은 거예요. 박영선이랑 이 그 더민주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안했다고 동성애 찬성론자라고 교회로 불러갖고 다구를 주니까 그 박영선이 막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 실수한 것만 딱 따가지고 이거 봐라 박영선이 소수자를 혐오했다 이러면서 그걸 퍼돌린 거 아니야. 개새끼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박원순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허위사실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동성애는 합법이다. 예, 우리나라의 동성애는 합법이다. 법에 위반되지 않아. 법에 위반됐으면 동성애자가 다 체포가 돼야 돼. 감옥에 갇혀야 된다고. 홍석천이 돌아다닐 수가 없는 나라야. 그러니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합법인 나라이다. 그러니 합법화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그러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한 건 누구냐? 박원순도 아니고 박영선도 아니고 은수미도 아니고 김현미도 아니야. 오로지 반기문만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거야. 그것도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내린 다음에 인권적으로 훌륭한 결단이다. 그러면서 반기문, 내가 뭐라 했어? 다른 사람이라 했어? 반기문. 유일하게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한 건 반기문밖에 없어. 반기문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연방헌법으로 모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어. 오바마하고 이제 연방정부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그러니까 그거를 칭찬을 한 거야, 반기문이.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칭찬한 건 유일하게 반기문밖에 없어. 근데 이 대한민국에 이 한국 개신교 신자들이, 그리고 이 개신교 목사들이 정말 비겁한 게 반기문이 찬성한 건데 반기문은 절대 욕하지 않으면서 왜 찬성하지 않은 박원순한테 시비 걸고 지랄이냐고. 왜 반기문이 혼자 찬성한 건데 반기문이 그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했다는 얘기는 안 하면서 왜 박원순한테 시비 걸고 지랄이야.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그만큼 박원순이 무서운 거지. 박원순의 파괴력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흠집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놓고 지네들은 반기문을 팔아. 반기문이 동성결혼 합법화, 자, 그 신문 기사 좀 갖고 오세요. 반기문이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하는 연설문 하고 그날 반기문이 뭐 받은지 알아? 동성애자 단체로부터 메달도 받았어. 그 연설한 날 반기문이 동성애자 단체에서 그 자기네들의 인권을 보호해줬다고 인권상을 받았어요. 인권 메달을. 그거 몰라요? 그 내용 좀 갖고 오세요. 그 내용 좀 우리 팥지맘님 찾아서 여기 올려주세요. 반기문이요. 동성결혼 합법화한 연방헌법, 미국의 연방헌법이 잘한 결정이다. 옳은 결정이다라고 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날 동성애자 단체로부터 메달도 받았어. 자기네들의 인권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헌장 채택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이게 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한 거네.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70주년 연설에 앞서 LGBT
그러니까 이제 이 레즈비언, 게이 뭐 이런 건가 봐요. 예.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하비밀크 재단의 메달을 받았다. 예, 뉴스, 저 기사. 예, 뉴스 저기 아예 요거 저기 꼭 보여줘야 되잖아. 예, 안 보여주면 또 안 믿기 때문에 그 기사 링크 좀 보여주세요. 예, 하비밀크 재단으로부터 메달을 받았다. 예. 동성 결혼은 안 좋지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예. 지금은 동성 결혼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성도 결혼 안 하고 있잖아. 어? 저 걱정을 사서 하지 말어. 대기 동성애자 아니면 신경을 꺼. 동성 결혼의 문제는 동성애자들 문제니까 대기 동성애자가 아니면 신경 끄라고. 대개 밤 생활에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남의 남의 밤일에 관심 두지 마. 자, 저기 기사 제목이 없나요? 하비밀크 재단 메달. 아, 내가 저길 찾아야 되나? 자, 찾았어요. 증거를 또 보여줄게요. 반기문 총장 동성 결혼 허용 미 대법원 결정 환영한다. 미치겠지? 너네 반기문 여론조사 1등이라고 그렇게 띄워놨는데 오늘 내가 하필 반기문 동성 결혼 합법화 찬성했다 요거 기사로 다루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지? 이거 이미 작년에 나왔던 기사야. 이번에 한 게 아니라 작년에. 예. 자,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한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널리 알려주세요. 예. 아니, 박원순은 동성결혼 합법화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동성애 찬성한다고 지랄 연병한 새끼들이 반기문이 대선 후보 1등이라고 빨고 다니면서 이 얘기는 못 본 척해? 반기문 총장은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헌장 채택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미국의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한 연방 대법원의 합헌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찬성한다고 주장한 그 목사들한테 이 신문 기사 프린트해서 갖다가 얼굴에다가 그냥 확 붙여버리세요. 강력 본드에다가 뒷면에 강력 본드를 칠해가지고 박원순이 동성애 찬성한다고 뻥깐 그 목사들의 저기 얼굴에다가 붙여버려야 돼 아주. 미국의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한 연방 대법원의 합헌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매일 우리는 인종과 종교, 국적, 성별 혹은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수호하고 있다면서 동성결혼의 합헌을 반겼다. 야! 반기문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이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왜 지금 엉뚱하게 박원순 동성애 찬성이라고 지랄하고 다녀? 너네들 정체가 뭐야? 국정원이지? 너네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지? 박원순 시장이 국정원법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라서, 그래서 박원순이 혹시 대통령 되면 니네 국정원 박살날까봐 지금 괜히 뻥 까고 다니는 거지? 반기문이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한 사람이야. 반 총장은 동성결혼에 관한 언급은 길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직후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인데다가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자들의 메카로 불리는 도시란 점에서 특별한 무게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반 총장은 2010년 이후 동성애자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봤지? 반기문은 2010년 이후 동성애자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대.
예. 201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사를 피력해 왔다. 2013년 4월에 잠깐만. 내가 우편물 받느라고 마이크 잠깐 껐었어요. 예. 우편물을 받느라고 마이크를 잠깐 껐어. 이제 나오죠? 정상이죠? 됐죠? 자. 다시 반 총장은 2010년 이후 동성애자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피력해왔다. 2013년 4월 유네스코 발간 동성애 관련 책자 서문에서 이것도 계속 딴소리 하니까 76개 국가에서 아직도 동성 간에 협의된 사적인 관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염려된다면서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서 우리 인류 가족의 구성원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모든 청소년을 위해 학교를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그해 11월에 오스트리아 빈 유엔 사무소에서 축하 공연을 펼친 여장 남자 가수 콘치타 부어스트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동성애자의 인권과 관용 정신에 대해 연설을 했고, 지난해 7월에는 모든 유엔 직원의 동성 결혼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당시 파라나크 유엔 대변인은 유엔의 핵심 임무가 인권이라는 게 반 총장의 입장이라면서 반 총장은 유엔 직원들의 평등을 신장한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날 70주년 기념 연설에 앞서 반기문 총장은 LGBT, 즉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하비밀크 재단의 메달을 수여받기도 했다. ABC-TV는 평화수호와 인권 증진, 인도적 지원을 목표로 1945년에 창설된 유엔이 오늘날 기후변화와 동성애자의 권리,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이슈까지 포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유엔 헌장은 45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 50개국 대표들이 모여 채택한 바 있다. 이게 반기문에 대한 진실이야.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리더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한결같이 동성결혼 합헌에 찬사를 보내 샌프란시스코 군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브라운 주지사는 평등한 결혼과 동성 커플의 권리가 미국의 최고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5년 전만 해도 누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냐라고 말했다. 한편 연설에서 반기문 총장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많은 믿음이 상실됐지만 그들은 개인과 국가 이상의 더 큰 것을 만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꿈을 이루었다. 유엔 헌장 채택은 영광의 도박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 총장은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해 시선을 끌었다. 그는 나의 조국 코리아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집과 학교, 내가 모든 걸 잃었다. 유엔의 깃발 아래 도움이 시작됐다. 유니세프에서 식량이, 유네스코에서 책들이, 미국 21개 국가에서 젊은 군인들이 왔다. 유엔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다라고 말했다. 난민촌과 세계, 이건 딴 얘기고. 예. 자, 증거 보여줬지? 반기문이, 지금 그 박원순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했다라고 뻥까는 것들아. 목사나 무슨 문자로 박원순이 동성에 찬성했다라고 외치는 놈들한테는 이거 요 내용을 꼭 그 면상에다 붙여줘. 바로 텔레그램에 답변. 이 기사를 모두 이 기사 주소를 메모장에다 딱 복사해 놨다가 누구든지 박원순이 동성에 찬성한다고 개소리 하면 떡하니 갖다 줘. 알았지? 그러면 반기문이 이것만 했냐? 반기문이 동성애만 찬성한 게 아니야. 반기문이 또 뭘 했냐? 반기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환영한다. 양국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 요것도 새누리당 지지하는 여러 어르신들께 요 내용을 꼭 보여주세요. 지금 박근혜가 밀고 있는 반기문이 이런 짓을 한 사람이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예, 박근혜가 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예,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가 한일 양국의 관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야, 이거 요즘 처음 본 부분들이 많구나. 예. 지금 이 기사 2개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예. 반기문이 한일 위안부 협상 환영한다. 그리고 반기문이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했다. 전 세계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2010년부터 활동했다. 처음 하신 분. 예. 근데 왜 이 얘기는, 나쁜 놈들인 거죠, 이 국정원이. 실제로 동성애 찬성하고 돌아다닌 건 반기문인데, 왜 박원순한테 누명 씌워갖고 카톡 돌리고 지랄이냐고. 예. 나쁜 놈들인 거죠. 예. 반 총장은 이날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리더십과 비전을 보여줬다며 칭송했다. 앞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전환점에 해당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 총장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네. 요 기사도 어른들께 뽑아가지고, 예, 딱 보여드리세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의 동향을 감시했던 거. 예, 이 반기문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외교관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얘가 휴직을 해요. 휴직을 하고 공부를 하러 다니는 학생 신분이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동향을 파악해갖고 전두환한테 보고한 내용. 예, 그 내용이 내가 또 직접 찾아볼게요. 예. 자, 오늘 반기문의 철저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반기문 전두환 정권의 DJ 관련 미 동향 보고. DJ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요거 호남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예, 당시 하버드 대학 연수생 신분이었는데 적극적으로 조력한 듯.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980년대 정치적 탄압을 받고 미국에 망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향을 파악, 전두환 정권에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7일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85년도 문서 등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외교문서는 총 1602권, 25만여 쪽에 달한다. 그중 반 총장이 등장하는 외교문서가 있어 주목된다. 50 시절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광주 민주화운동의 배우로 지목받아 내란 음모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에 망명을 갔었다. 당시 미국의 학계 인사 등 130명으로 구성된 김대중 안전귀국 보장운동, 이것이 김 전 대통령의 안전귀국을 요청하는 연명 서한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었다. 당시 하버드 대학교에 연수 중이던 반 총장은 김 전 대통령의 귀국 동향 등의 정보 수집 관련 자로 외교문서에 등장한다. 당시 전두환 독재 정권은 김 전 대통령의 귀국을 막으려 했었다. 유학생 신분이어서 보고 의무에서 자유로운, 뭐라고요?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보고의 의무가 없었어. 예. 유학생이라서 보고의 의무가 없었는데 그 보고 의무가 없었던 반 총장이 정권을 위한 정보 수집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자로 활동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예. 어떻게 볼만들 하신가요? 예. 네. 이게 이제 외교 문서예요. 네. 1985년 1월 7일 유병현 주미 한국 대사가 이원광 외무장관에게 김대중 동정이란 제목으로 보낸 문서를 보자. 이 문서엔 하버드 대학에 연수 중인 반기문 참사관이 1월 7일 동대학 교수로부터 입수 당관에게 통보하여 온 바에 의하면 당지가
주동이 되어 약 130명의 미국 학계 법조계 인사가 연서한 대통령 각하앞 김대중 안전기국 요청 서한을 1월 10일경 발송할 예정이라 함이라고 쓰여 있다. 예. 서한의 내용과 관련해 이 문서는 동서한의 요지는 김대중의 무사 귀환과 퍼블릭 라이프, 즉 공적 생활의 보장, 이를 위해 국내적인 신뢰를 도모하는 것은 85년 국회의원 선거, 86년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88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사회적 화합의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함이라고 했다. 또 이 서한에 연서한 인사는 하버드 대학 총장, 라이샤워 교수, 브레진스키 교수, 허팅턴 교수, 미네아폴리스 시장 등인 바, 이 편지는 접수되는 대로 송부 예정이라고 돼 있다. 하버드 대학 총장부터 이런 미네아폴리스 시장 이런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무사 귀환을 보장해달라고 전두환한테 편지를 보낼 거다. 요 내용을 반기문이가 이제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꼬발렸다. 뭐 이런 얘기죠. 김대중 전 대통령 구명 활동을 반 총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구명 활동을 하는 미국 지식인들의 동향을 정권에 보고한 셈이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귀국을 막는데 실패한다. 처음 하신 분. 네. 요거 처음 보신 분. 망치 부인은 망치로 머리를 깨야 됨. 너 반기문이냐? 아이, 새끼. 예. 아니, 반기문의 비리를 읽어주는데 내 머리를 왜 깨? 네 머리나 깨. 예. 그래요. 아주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예.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이게 지금 이제 지네들이 박원순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막 욕하면서, 예. 박원순한테 덮어 씌워갖고 막 욕하면서 지금, 그런데 이제 망치 부인이 확 진실을 밝히니까 돌아버리겠지? 그래. 니네들 수준이 그렇지 뭐. 자, 이 반기문, 근데 오늘 한겨레 신문의 김의겸 기자는 야, 까는 것처럼 빨아주는, 예, 반기문을 까는 것처럼 빨아주는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반기문에 대해서 반기문의 민낯, 제목이 반기문의 민낯, 그럼 반기문의 쌩얼, 예, 그래서 이 반기문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기사로 보이잖아. 근데 그 기사를 쭉 읽어보면 반기문이 굉장히 훌륭한 사무총장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실망이야.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이런 기사만 보면 안 되고 국제적인 평가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 들어왔는데 환영을 해줘야지. 응. 영국 언론, 반기문 역대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 예. 9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실수, 절차에만 집착, 실패한 행정. 야, 이게 이제 영국의, 이 국제적인 시각이죠. 네.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 하마평 기사에서 현직인 반기문 총장에 대해 역대 최악이라는 혹평을 했다. 잡지는,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이코노미스트에 대해서, 예, 우리 국정원 이렇게 외칠 거예요. 듣보잡이네? 예. 데일리 시리즈들만 뉴스로 보고 있는 우리 국정원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대해서 듣보잡 언론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영국인이 가장 많이 보는 주간지래요. 예, 영국을 대표하는 언론사예요. 옛날에 내가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이명박 비판한 기사를 우리 방송에서 읽어줬더니 그러는 거야. 듣보잡이네? 예. 아휴. 전 세계인이 보는 신문 뉴욕타임즈를 듣보잡이라고 외치는 그들의 당당함. 예. 그러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듣보잡이라 그러겠지. 그죠? 자, 이코노미스트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 하마평 기사에서
현직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역대 최악이라는 혹평을 했다. 잡지는 21일자 기사에서 지금까지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한 8명 중 유일하게 널리 존경받는 이는 콩고 독립 후에 혼란상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던 중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스웨덴 출신의 데그 하마슐드라며 가나 출신의 코피 아난이 그 다음 정도일 것이라고 평했다. 반 총장의 이름은 그 다음에 나온다. 사교적 성격을 가진 코피 아난의 후임자 한국 출신의 반기문은 가장 우둔한 역대 최악의 총장 중 하나로 보인다. 사우스 코리아즈 반기문 히즈 outgoing successor is viewed as the dullest and among the worst. 반기문식 영어예요. 예. 잡지는 반 총장을 변호하자면 그는 예의 바르고 한결같은 성품이며 지난해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정 같은 새로운 외교적 성과에 대해 기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눌변이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말을 못하고 절차에만 집착하고 자연성이나 깊이가 결여돼 있다. 9년이나 임기를 수행했음에도 실수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어메! 아이고 자랑스러워라. 이래도 그냥 반기문이라면 그냥 껍벅 죽는 박근혜니까 좋아하는 거야. 지랑 비슷하잖아.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기문 팬은 박근혜밖에 없는데 왠지 이게 이름만 바꾸면 그렇잖아요. 박근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눌변이고 절차에만 집착하며 자연성이나 깊이가 결여돼 있다. 3년이나 임기를 수행했음에도 실수투성이다. 딱 맞잖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지. 반 총장이 저지른 실수의 예시로는 최근 모로코군의 서사하라 주둔을 점령이라고 부른 곳이 꼽혔다. 잡지는 이 외교적 실수는 모로코가 평화 유지를 위해 파견된 유엔 직원을 추방하는 데 빌미를 줬다. 단어 하나 잘못 써가지고 평화 유지를 위해서 파견된 유엔 직원이 추방됐대. 반기문 때문에. 이런 수준이야. 완전 박근혜급이죠. 사고를 치는 게 그냥 박근혜급이에요. 예. 잡지는 이어 무엇보다 반 총장은 유엔이 갖고 있는 결함 그 자체가 의인화된 존재라며 되게 말이 어렵죠. 이 반 총장은 유엔이 갖고 있는 결함 그 자체가 사람으로 나타난 존재다. 유엔의 결함 때문에 이런 사람이 총장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즉 최소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을 그 결함으로 지적했다.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보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방안을 찾게 되는 게 유엔의 태생적인 한계다라는 냉소다. 한마디로 이제 반기문이 사무총장이 된 건 모두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반대를 안 해가지고 왜냐하면 누군가 유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자기들에게 혹시 불리해질까봐 막 견제를 하는데 반기문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반대를 안 했대. 그래서 반반이야. 반기문은 반대를 안 받았다. 그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중에 아무도 그를 심하게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시아인을 원했고 미국은 그를 대략 자기 사람으로 간주했다. 러시아는 그를 용인 가능할 정도로 별 특징 없는 사람으로 봤다. 중국은 아시아 사람을 원했고 미국은 반기문을 미국 사람이라고 간주했고 러시아는 그를 용인 가능할 정도로 별 특징 없는 사람으로 봤다. 그래서 반기문이 사무총장이 됐다. 잡지는 또 사무총장은 유엔의 최고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이 측면에서도 반 총장 치하의 유엔은 허둥대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유엔 관리로 오래 일한 미국인 앤서니 벤버리 전 사무차장보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거대한 관리 미숙 때문에 씨발 진짜 내가 신문 기사 읽다가 이렇게 쪽팔린 거지. 얼굴에 벌겋게 달아오른다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무식해요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고급진 언어로 까대니까 진짜 당황스럽다. 거대한 관리 미숙.
그냥 걔는 개무식해, 뭐 개무능해 이러면 내가 그냥 그래 그럼 읽고 넘어가는데 거대한 관리 미숙. 아 씨발 이렇게 고급진 말로도 깔 수 있구나. 거대한 관리 미숙 때문에 유엔은 실패하고 있으며 평화 유지나 다른 사업을 위한 예산은 대강 작성되고 감독도 형편없다며 가장 명백한 결점은 경화성 인사 시스템, 즉 인사를 굉장히 경직되게 한다. 유엔이 누군가를 채용하려면 평균 213일이 걸린다고 비판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뉴욕타임즈에 유엔은 거대한 부실 집단, 관료주의의 블랙홀. 거기 총장 했어. 그게 반기문이야.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반 총장의 후임으로는 동유럽 출신의 여성이 유력하다며 불가리아 출신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역시 불가리아 출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 유럽연합 집행위원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보코바 총장의 경우 열렬한 소련 공산주의자였던 점 때문에 미국에 반대할 것이고 게오르기바 집행위원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EU가 러시아에 가한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라고 잡지는 전망했다. 유능한 사람들은 다 반대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그 유엔 사무총장을 이용해갖고 다 자기네들의 이익을 취하니까.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도전할 뜻을 밝힌 이는 9명으로 그 중에 7명이 동유럽 출신이고 3명이 여성이다. 동유럽 출신이 아닌 이들 가운데 눈에 띄는 건 안토니오 구테레스 전 포르투갈 총리와 헬렌 클락 전 뉴질랜드 총리 정도라고 잡지는 논평했다. 이들 9명 이외의 잠재적 후보군 가운데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출마 의사는 있지만 지지세가 약한 것으로 분석됐고 누구를 이렇다 하면 분석이다. 차기 사무총장에 대한 예측 기사인데 현직인 반기문에 대해서 밖에서는 박근혜도 이렇게 불러. 밖에서도 박근혜를 이렇게 봐. 그러니까 선진국에 안 놀아줘갖고 맨 아프리카만 가잖아. 전두환 마냥. 박정희가 주로 선진국에서 안 놀아줘가지고 박정희 때 아프리카를 많이 갔더만. 예. 군부 독재 국가하고 아프리카를 많이 갔더라고 박정희가. 그걸 전두환이 내리 따라다녔고 내리 거기를 반복해서 갔고 박근혜가 또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선진국들 민주정치가 발달한 데서 안 놀아주니까 그런 애들만 자꾸 만나러 다녔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반기문 대통령이 되면 또 선진국들은 안 놀아주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을 게 있었는데, 예. 이거 말고 또 있나? 이거 반기문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앞으로, 반기문에 대해서 지지율 1등 이런 얘기 나오면 댓글에 길게 쓸 필요 없어. 그냥 이 기사. 반기문 총장 동성결혼 허용 미 대법원 결정 환영. 그러면서 첫 번째 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석상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요거 딱 복사해주고 주소 링크해주면 돼. 그래도 누가 들이대면서 반기문이 그래도 됐다 그러면 두 번째, 반기문이 위안부 협상 환영했다. 양국 관계를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요 기사 요거 딱 링크해주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반기문 반빠들이 돌아다니면 예, 반기문이 전두환 정권의 DJ 관련 미 동향을 보고했다. 그래도 홍어 전라대 새끼 이렇게 욕을 하면 그 다음 기사, 예, 그 영국 언론 반기문 역대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 요 기사 댓글 4개 딱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기사가 있군요. 예. 성완종 아세요 혹시? 작년 5월에 예, 박근혜가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 주범이라 그러면서 막 덮어 씌우니까 예. 요거 가만 있어봐. 요거 영상 뉴스군요. 반기문이가 이 성완종이 내가 왜 친이계냐 나 친박이다 그러면서 자살해버린 사람이 성완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완종이 사실은 이 반기문의 한국 팬클럽 대표였더만. 그러니까 공식적 대표가 아니라 예. 일단 광고 나오면 예. 그래서 성완종 죽은 다음에는 반기문이 환영을 못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이번에 모든 언론이 그냥, 아니, 박근혜 언론이 그냥 띄운 거죠.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띄웁니다. 예. 동료 친구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나 새누리 아니야. 어디서 이런 쌍욕을.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에 눈에만 힘든 거 아니야. 함께할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지 힘들지? 우리 국정원 힘들지? 아, 모든 시련에 좌절도 하겠지만 자, 일단 국정원 위로 노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국정원에게 또 진지하게 하고 싶은 또 다른 뉴스가 있죠. 네. 한밤중 PC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남성 검거 작전! 야. 그러면서 그 기사 한번 볼까요? 예. 이 기사 아주 재밌는 기사예요. 물론 이게 지금 다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봐야 되겠지만, 예. 그 제목 좀, 예. 그 제목 좀, 내가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는데, 네. 80분 잔다는 반기문. 요 내용 제가 못 본 거라. 반기문 얘기 넘어갔으니까, 네. 이게 YTN 기사로 나온 거거든요? YTN 기사로 한번 찾아주실래요? 이 YTN 기사로 봐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이건 아시아경제에서, 예, 아시아경제에서 지금, 받아 쓴 거고, 요거 말고 이제 YTN 용으로, YTN 버전, 그걸 꼭 봐야 될 이유가 있거든. 예, 예. 일단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국정원에서 한밤중에 PC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한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YTN이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혐의로 김 씨를 체포해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김 씨의 컴퓨터 작업 내역과 관련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전까지 김 씨는 영문 메일을 보내던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김 씨의 자세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김 씨를 체포하기 위해 같은 PC방을 덮쳤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국정원은 이후 수개월 동안 체포영장과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는 등 체포작전에 공들여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아주 결정적인 한 줄이 빠졌어. 뭐냐면 이제 그 YTN 기사로 봐야 돼. YTN. 잠깐만. YTN 기사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또 찾아야 되는구나. 가만히 있어보자. YTN. 그래. 이걸 봐야 될 이유가 있지. 예. 자, 단독. 국정원 한밤중 체포작전. 국가보안법 위반 남성 검거. 와. 그러면서 이걸 누르면 이제 나의 저작권 위반으로 걸 거 아니야. 각자들 보셔. 예, 각자들 보세요. 화면 나옵니다. 예, 뭐라 그러나, 모자이크 처리한 게 지금 이제 그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인 거죠. 와. 리얼. 어젯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을 서울의 한 PC방에서 체포했다. 국정원은 오랫동안 이 남성을 추적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작전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컴퓨터 작업 중인 중년 남성을 순식간에 잡아 넘어뜨립니다.
곧이어 근처에 잠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이 남성을 제압하는데 힘을 보탭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PC방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웅성거리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손님들을 급히 자리에 앉히고 사진도 찍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네는 영상을 공개했어. 그 시민들한테 사진도 찍지 못하게 해놓고 지네가 영상을 공개한 거야. 그래서 이걸 YTN 기사로 봐야 되는 거지. 아우, 내가 이걸 탁 누르고 싶은데. 그 녹색을 탁 하늘색, 파란색 삼각형을 정말 누르고 싶은데, 이게 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나한테 또 시비 걸까봐 내가 못 누르고 있잖아. 여러분 각자 보세요. 예. 국정원 측은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물론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준비해서 치밀한 체포작전을 펼쳤습니다. 멋있어. 멋있어. 국정원 직원들은 김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작업 내역과 관련 기록을 모두 확보한 뒤 김 씨를 연행했습니다. 아마 PC를 들고 간 것 같죠? 예. 국정원 관계자. 객관적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영장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계속하는 중이에요. 김 씨는 체포 직전 PC방에서 영문으로 메일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영문 메일 보내지 마세요. 특히 PC방에서 영문 메일 보내면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격자 증언, 이게 또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범법자라고 하시다가 간첩이라고, 큰일 아니라고, 볼일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영문 메일을 보내다가 잡힌 한 중년 남성을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주변에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죠. 국정원은 올 초에 이 남성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 PC방을 덮쳤지만 당시에는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나의 궁금증을,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어. 수개월 동안 쫓던 용의자였기 때문에 검거 작전에 인원 수십 명을 동원하는 등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김 씨의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맨 마지막 줄. 그죠? 무슨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은 이거야. 뭐냐면 올 초에, 지금 5월이잖아. 올 초에 이 남성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이 PC방을 한번 덮친 거야. 근데 당시에는 검거에 실패했대. 그러니까 이 간첩이 국정원에서 한번 덮친 PC방에 또 가가지고 글을 쓰다가 잡혔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PC방 단골 같은데. PC방 단골 같은데. 아니, 무슨 간첩이, 아니, 요즘 도대체 북한의 김정은이가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간첩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한 번 덮친 PC방에 또 가가지고 거기서 간첩 짓을 하다가 걸리고, 아유, 내가 진짜. 최민식은 없는 거야. 쉬리에 나왔던 최민식 같은 유능한 간첩은 옛날에 사라진 거지. 아니, 얼마나 들떨어졌으면 그래. 국정원이 한번 덮쳤던 PC방에서 또 쓰다가 걸리고 지랄이야. 아니, 죄가 뭔지 참 궁금하네. 영어로 뭔 짓 했는지. 이 사건, 예. 근데 누가 이러는 거야. 이 사건이 갑자기 YTN 단독으로 떴어. 주변의 목격자들한테 사진도 찍지 말라 그래놓고 자기네가 PC방 CCTV를 공개를 한 거야. 야, 좀 차별하는 거냐? 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사진도 찍지 마라. 그래놓고 이제 화면으로 이제 공개를 한 거야. 그러면 지들은 이제 국정원 직원들 얼굴 다 가리는 작업을 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겠지? 좌우지간 하여튼 내가 볼 때 이 간첩은 털어봤자 별거 안 나올 것 같아. 아니, 한 번 잡으러 왔던 거기 PC방에 또 가갖고 글 쓰고 있는 넋놓고 있는데 중요한 정보를 다뤘겠어?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전문 간첩이면 벌써 딴 데로 갔지. 응. 내가 볼 때는 별로 이 간첩 털어봤자 나올 건 없어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멋있는 국정원의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겠지. 그냥 탈북자들 꼬셔가지고 어버이연합 이름으로 데모시켰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막 이 멀쩡한 직원들한테 억대 연봉 주고
악플 달라고 시켰다 뭐 이런 얘기. 부끄럽잖아. 그리고 죽었다라고 보고해가지고 모든 뉴스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살아있었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선거 직전에 막 저기 때로 탈북했다라 그랬는데 그 때로 탈북한 거 아닌 것 같다라는 막 의혹은 제기되지. 참 얼마나 난감하겠어. 얘가 국정원 원장이라도 참 난감할 것 같아. 난감하네. 댓글 달다가 걸려가지고 그거 국정원 직원은 아니라고 2년 반 동안 거짓말했는데 아니 망치 부인년이 그냥 진돗개 마냥 물고 안 놔주니까 그 결국 그거 밝혀진 거 아니야. 그래서 국정원 직원 한 마리 그거 지금 고소 당하고 있지. 그래서 그 댓글에 막 그 저기 국정원 직원이 이 저기 인터넷에다 글 쓰면서 박근혜더러 막 종신 여왕제가 돼달라고 종신 여왕제가 돼달라고 이제 막 그 계속 지랄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랬지. 거기다가 탈북자들 시켜가지고 친박 데모 동원했다가 걸렸지. 그리고 거기다가 세월호 관리했던 주인이라는 것도 나왔지. 거기다 무슨 펀드니 뭐니 해갖고 그 방산 비리하고도 연관되어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거라고. 난감하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뭔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뭐 영어로 뭐 했는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 PC방에 가서 함부로 영어로 편집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영문 메일 PC방에서 보내고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다가 또 오늘 이런 기사도 났죠. 예. 대선 댓글 조작 유죄 받고도 탄탄대로 박 대통령 동문 모임 서강 바른 포럼 핵심 인물 3월에 우리금융 자회사 감사로 형 확정 뒤에도 이딴 감투. 한마디로 이 국정원 댓글 범죄에 대해서 뭐 전혀 지금 그 얘네들 아주 너무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예, 유죄 받아서 기쁜 것 같아요. 예, 이 종신형을 때려줘야지 이런 애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금 아까 나온 뉴스. 조금 아까 나온 뉴스. 아이, 그 뉴스가 지워졌구나. 이 한밤중 체포작전 말이에요. 예, 한밤중 체포작전. 일단 얘는 용의자야. 그죠? 얘는 용의자인데 그 PC방에 있던 사람들더러 얘는 간첩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거야. 얘가 간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 자기네들이 수개월 압수수색을 해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증거는 지금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국정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안 가는 이유는, 국정원의 이런 간첩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안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유우성 간첩 사건 한 번 있었잖아요. 예. 박근혜 정부에서 이 유우성이 간첩이라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라고 터뜨렸잖아. 그리고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얘가 이제 간첩으로 활동했다.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다 이러면서 증거 제출했는데 그게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라 가지고 백데이터 연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평양에서 찍었다며. 증거 자료를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동생이 지네 오빠가 간첩이라고 증언을 했다. 그게 두 번째 증거였는데 여동생이 국정원 직원한테 협박당해가지고 거짓말한 거다. 법정에서 불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1심 무죄가 나왔네. 와, 그러자 이제 이 국정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국정원 직원이 연변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증거를 조작한 거야. 유성이가 북한을 왔다 갔다 한 것 마냥 증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한국 재판정에 떡 냈는데, 아니 유성 변호인이 중국에다 물어본 거 아니야. 저기요, 이 서류 중국에서 뜬 거 맞아요? 그랬더니만 중국에서 아닌데 그거 가짜인데 통지서를 보내온 거야. 이제 유성 변호사가 그거 가짜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통지서를 냈어. 그러자 이 국정원 여기서 끝냈어야 됐는데 얘네가 두 번째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아서 하면 할수록 불안하다고 또 거짓말한 거야. 자기네들이 중국에서 확인한 영장 문서다. 그러면서 유성 변호사가 제출한 건 거짓말이고 자기네가 제출한 게 진짜다라는 확인서다. 이러면서 법정에서 또 낸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유성 변호인이 또 중국에다 물어봤잖아. 우리
국정원하고 검찰이 요렇게 그 확인서를 보내는데 요거 진짠가요? 그래서 이제 또 보낸 거야. 또 중국에다 물어본 거야. 야, 이러자 이번엔 중국에서 완전히 이빠이, 예, 일본어죠. 예. 완전히 뚜껑 열립니다. 그래갖고 외교부를 통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 알잖아. 인구가 너무 많아.